네, 국내 최초의 부동산과 채권을 다루는 애널리스트죠. 저라도 오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SK증권 신월연구원 모시고 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채권 시장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한테 이렇게 책을 하나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국내 최초의 부동산과 채권 애널리스트 약간 좀 생소하긴 한데요. 얼핏 보면 글쎄 금리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거죠? 네, 제가 주로 하던 업무가 이제 채권 전략이었는데요. 채권 전략의 핵심은 이제 금리고요. 금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금리는 결국 이자율이고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워낙에 우리나라 가계의 포트폴리오의 75% 이상이 실물 자산, 그러니까 약 74%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당국은 경제 펀더멘탈과 물가 등을 보게 되지만 이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금융 안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안정의 핵심은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 참가인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께서도 부동산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과 부동산을 동시에 했을 때 저 또한 발전할 수 있고 또 시장 참가자 분들께 다양한 관점에서 뷰를 제시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제 시도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진단을 해볼까요? 네, 채권 시장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 달부터는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은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연초부터 보수적으로 물가에 대한 생각들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개선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좋지 않았던 수익률을 보였었던 채권 시장이 7월 들어서는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였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물가에 대해서 아직은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나 어느 정도 특히 3분기 후반부나 4분기 초에는 일정 부분 물가에 대한 피크 확인과 좀 느리지만 그래도 피크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가진 기대감을 좀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결국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이 일정 부분은 중립 금리 범위 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통화 정책,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 부분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좀 짚어볼 부분은 부동산 시장인데요. 사실 금리가 모든 자산들의 좀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느리게 타 자산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연초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가 좀 상당히 올라왔고요. 통화 정책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압축적으로 전개되는 소식들이 일괄적으로 좀 퍼지다 보니까 주식시장 그리고 익히 잘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특유의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뒤늦게나마 5월 이후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경색되는 환경으로 높아진 금리 레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요약을 해보자라면 채권 시장은 턴어라운드를 하는 초반부에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다운 사이클의 압력이 좀 높은 상황으로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신월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차가 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채권 시장은 아까 중립금리 얘기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고점을 찍었다라는 스탠스이고 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있겠지만 근데 결국 이것도 약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분간은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의 영향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금리 레벨이 일정 부분은 저는 3분기 정도까지는 되돌림 될 수 있으나 결국 통화 정책의 정상화, 긴축 스탠스는 후반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격적이고 압축적인 금리 정책은 3분기 정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말씀드렸고요. 경기에 대한 모멘텀 또한 회복세에서 위축.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으며 펀더멘탈이 이렇게 높아진 금리와 물가 레벨을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사실 경제 펀더멘탈에 근거했을 때 자산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 좀 틀어져 있었는데 금리 레벨이 낮아진 부분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자산 시장에 이 금리가 미쳤었던 부정적인 영향력은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연말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본다라면은 시차의 문제이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자산 시장에 급등락이 나왔고 하방 함량이 높아진 부분들은 하반기 후반부로 갈수록 서서히 불확실성의 안개가 좀 거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 그러니까 특히나 주식시장과는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황기를 맞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전성기였다고 보시는지요? 7월은 이제 그 시초의 단계에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국채, 채권 종합지수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한 2.6% 정도 월간으로 올랐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이런 월간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웠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추세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년 말 대비 YTD로 6월까지 상반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 정도였어요. 지수별로 좀 상이합니다만은 조금 더 뭐 좋지 않았던 채권 종류별 자산은 마이너스 10%대까지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죠. 이렇게 이런 금리 레벨을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과연 생각해 보면 거의 소버린 리스크가 발현된 시점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가 또한 글로벌 인플레가 약 40년 만에 이렇게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좀 사실 유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올라갔던 금리 레벨이 7월 들어서는 만기물별로 약 50bp 내외씩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왔고요. 거기에서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금리 범위 내로 진입을 했다라는 인식과 한국은행 총재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빗대어 볼 때 채권 시장의 하반기에 이 시장 전망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 추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유지할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이상적인 금리죠. 물가의 상승분이라든지 하락분이 없는 참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좀 더디게 올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최근에 주린이를 떠나서 체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채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일으키는 것인데 어떠세요? 체린이들을 위해서 이 하나만 꼭 조언을 하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하면 채권입니다. 이 채권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매크로 환경과 자산 시장에 이어지는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채권을 바라볼 때 국고채나 아니면 공사채, 다른 회사채를 통해서 요구 수익률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확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높여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의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상반기 후반부부터 하반기에 좀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레벨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채권 종류에서 국고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스프레드로 가산이 되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국고채만큼 금리 레벨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은 시차가 있다. 그리고 시차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직은 기회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리스크가 조금은 있겠지만 국고채 대비해서는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회에 대한 부분, 리턴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상반기보다 훨씬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권을 투자하다 보면 경제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시각을 넓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길게는 한 5년, 짧게는 1, 2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밸류에이션의 시대가 지나고 양극화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렸냐면요. 사실 전국적인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은 20년 만에 작년에 목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굉장히 뜨거웠던 열기만큼 주택 시장이 뜨거웠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이 그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전국 주택 가격이 작년에 14.9%, 아파트 경우에는 약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지역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었던 데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물이 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좀 진검승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유동성이 긴축이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결국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른 수급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수요 주체로서는 4050 세대들이 입장을 조금 더 확고히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달라진 부분이죠. MZ세대, 2030 세대들의 적극적인 주택시장으로의 참여도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높아진 금리 레벨과 자산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좀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크게 유효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임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 탐방처럼 부동산 매물을 실제 보는 것인데, 자, 임장을 나가 보면 거래가 없어요. 아무래도 각 정권마다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인데요. 최근에 보유세가 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돼서 거래가 뚝 끊기면서 자, 이게 혹시 안정의 시그널인가?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고 이제 확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추세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래 냉각은 높아진 금리 레벨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에 빗대어서 결국에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매물들이 정체되는 약간의 소화불량과 같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세제 개편안에서 주로 언급된 부분들은 보유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면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렇게 좀 늘어났었던 세수가 늘어났었던 보유세 부분들을 조금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지금 누적되어 있는 매물이 어떤 식으로 소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요새는 MZ세대들도 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2030의 부동산 트렌드는 어떤지도 풀어주시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30 세대들이 20년과 21년도에 주축으로 올랐습니다. 약 40% 정도의 매수 주체로 떠올랐고요. 예. 그동안에는 수도권은 304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대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서울은 그래도 좀 주택 가격이 수도권보다는 좀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4050 세대에서 3040에서 50으로 좀 확대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도 늘었지만 수도권 대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2030 세대들이 이렇게 높아진 국민 소득과 좀 어떤 의식주 관점에 있어서 소유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소유든 임차이든 나만의 거주 공간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발현시키는 경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발현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제가 보는 부분은 2030 세대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2020년에만 49만 가구, 총 가구 수가 50만 가구 조금 넘었었는데요. 대부분이 1인 가구가 폭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새로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었을 때에는 주택시장을 과거의 잣대로만 보는 것은 사실 조금 아니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질문 이거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이후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 실구매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조언을 한번 주시죠. 이 추석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전월세 전환율에 저는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6월달 누계,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전월세가 157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매매는 31만 건. 그래서 전체 거래 중에서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 16.4%였습니다.
거기에서 전월세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높아진 전세금을 어떤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보다 월세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았다라는 점인데요. 2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결국 전월세 전환율의 기준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 더하기 2%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기준금리 레벨이 0.5에서 지금 2.25까지 올라갔고요. 예. 거기에다가 8월에는 25bp가 올라가게 되면 2.5%가 되어서 4.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 수요가 높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금리 레벨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매매와 전세 시장에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한번 이런 추세가 상반기에만 지속이 되었고 하반기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과 채권을 함께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인 SK증권의 신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